안녕하세요. 저는 나라야입니다. 그러면 오늘 Q&A 찍을 거예요. 찍을 거예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나라입니다. 오늘은 제가 며칠 전에 영상을 통해서 말했었던 캐나다 워킹홀리데이 Q&A 영상을 찍어보려고 해요. 저는 지금 캐나다에서 워킹홀리데이 비자로 지낸 지 6개월 정도 되었고요. 지금부터 유튜브랑 인스타그램에 남겨주신 질문들 위주로 답변을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워킹홀리데이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싶어요. 캐나다 워킹홀리데이가 정확하게 무엇인지 궁금해요 라고 댓글 남겨주신 분들이 계셨어요. 요약해서 설명하자면 캐나다 워킹홀리데이 비자는 만 18세에서 만 30세 사이의 한국인이 캐나다에서 여행도 하고 일도 할 수 있는 비자예요. 캐나다만 워킹홀리데이가 있는 게 아니고요. 제가 알기로는 영국도 있고 호주도 있고 몇몇 국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나라별로 신청 방법이나 과정이 조금씩 달라요. 저도 캐나다 워킹홀리데이에 대해서 전혀 몰랐었는데 제가 워킹홀리데이를 신청하면서 가장 많이 참고했던 인터넷 카페가 네이버 카페에 캐나다 워홀 카페 이렇게 치면 나와요. 제가 그 카페랑 관련이 있는 건 전혀 아니고요. 그 카페에 가면 신청 방법이나 여러 가지 질문들이 다 잘 정리되어 있어요. 캐나다 워홀은 캐나다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영어로 되어 있어서 신청하기가 조금 어렵거든요. 그 카페에 가면 캐나다 홈페이지를 이렇게 캡처해서 다 한국어로 해석을 해놓으셨어요. 그래서 만약에 진짜로 신청을 할 예정이고 만약에 진행 과정에 있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그 카페를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신청 과정이랑 관련된 질문이 준비 기간은 어느 정도셨나요? 서류 준비부터 인비 나온 기간도 궁금해요. 그리고 캐나다 워홀은 랜덤인데 어떻게 딱 되신 건지 혹시 팁이 있으시다면 말씀해 주세요. 맞아요. 캐나다 워홀이 옛날에는 선착순이었는데 지금은 랜덤 추첨이라서 저도 첫 번째 신청했을 때 떨어지고 두 번째 신청했을 때 됐었어요. 제가 알기론 지금은 모집도 딱 1년에 한 번만 하는 걸로 알고 있고 그 모집 기간도 며칠 전에 이렇게 딱 공지를 띄우기 때문에 언제 모집을 할지 알 수가 없어요. 캐나다 워킹홀리데이 신청 과정이 처음에 온라인으로 신청을 하면 그중에 몇몇 분들만 추첨을 해서 인비테이션을 보내요. 그러면 인비테이션을 받으신 분들이 그때부터 서류 준비를 시작을 하는데 신체 검사나 범죄 기록처럼 거기서 요구하는 서류들을 다 제출을 하면 거기서 검토를 하고 최종 합격이 돼서 비자가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가장 기다리는 게 그 처음에 랜덤으로 추첨되는 인비테이션인데 이 인비테이션이 한꺼번에 이렇게 추첨을 하는 게 아니고 몇 개월에 걸쳐서 조금씩 계속 추첨을 해요. 그리고 그 추첨 기간 내내 계속 새로운 분들이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에 그 기다리는 인비테이션이 랜덤 추첨이라 이거는 완전히 운이에요. 저는 한 달 정도 기다려서 받았는데 몇 개월 동안 기다리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 일주일 만에 인비테이션이 날라오신 분도 계시고 그래요. 저는 작년 11월에 신청을 해서 12월에 인비테이션이 날라왔고 딱 한 달 기다렸어요. 그래서 인비테이션을 받고 거기서 요구하는 신체 검사라든지 서류들은 다 2주 만에 제출을 했는데 추가 서류 제출 요구가 날라왔어요. 제가 전에 중국에서 2년 정도 대학교를 다녔어서 어느 한 국가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한 기록이 있으면 그 국가에서 지낸 기간 동안의 범죄 기록도 필요하거든요. 근데 저는 이미 워킹홀리데이 신청하기 전부터 캐나다 비행기표를 미리 사놓은 상태였고 워킹홀리데이가 아니더라도 저는 학생비자라든지 다른 비자로라도 캐나다를 갈 생각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한국에서 서류들을 다 제출하고 이미 캐나다에 와 있는 상태였는데 그 중국 범죄 기록 추가 서류 요구를 받아서 캐나다에서 중국의 서류를 구하기가 정말 어려워서 그거 하느라고 한 달 정도 더 걸렸던 것 같아요. 추가 서류 제출까지. 그래서 1월 말에 추가 서류까지 제출을 완료를 하고 그 추가 서류 제출하고 바로 다음날 합격 레터가 날라왔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여행 비자로 왔다가 워홀을 합격하고 나서 국경에 가서 제 비자를 워홀 비자로 변경을 했어요. 그런데 캐나다 워킹홀리데이는 딱 1년 비자잖아요. 근데 그 1년이 그 합격하고 나서부터 1년이 아니고 대부분 처음에 받았던 그 신체 검사 날로부터 1년이에요. 그래서 저는 신체 검사 이후로 추가 서류까지 제출하는데 한 달이나 걸려서 처음에 비자를 받았을 때 11개월밖에 없었어요. 그 다음에 준비기간. 준비기간은 사람마다 정말 달라요. 먼저 워홀러 분들마다 목표가 다 달라요. 경험을 위해서 가는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 돈을 벌기 위해 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 영어 공부를 위해서라든지 각자 다 목표가 다르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준비기간도 달라요.
만약에 나는 가서 경험을 많이 하고 여행을 많이 하고 싶다 하면은 그 여행 경비를 모으는 기간이 필요하고, 만약에 나는 가자마자 일을 구하고 만약에 해외에서 일하는 경험을 쌓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또 가기 전에 이제 영어 공부하는 기간이 필요하고, 그래서 준비하시는 분들마다 준비 기간이나 준비 방법이 다 달라요. 근데 제가 준비했던 방법은, 저는 여기 와서 워홀 비자 이후에도 계속 쭉 지낼 예정이었기 때문에 완전히 이사를 하는 거여서 새로 완전히 다른 나라에 정착을 하는 거기 때문에 비자뿐만 아니라 영주권에 대해서도 비자 준비를 정말 많이 했고요. 그 다음에 처음에 캐나다 떠나기 전에 워홀 비자가 합격된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처음에 정착하기 위한 자금이랑 비용을 준비했었고요. 정말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처음에 초기 생활비로만 200만 원에서 300만 원 정도를 가지고 왔어요. 제가 말한 생활비는 홈스테이 비용이나 이렇게 월세 같은 집에 대한 비용은 제외하고 온전히 생활비로만 그렇게 가지고 왔고요. 그리고 저는 캐나다 마니토바 위니펙에 있는데 또 지역마다 물가가 정말 차이가 심하기 때문에 그 가시는 지역을 고려해서 그 비용을 준비하셔야 해요. 그 다음에 또 질문 주신 게, 주로 워홀로 가면 캐나다 어느 지역에 가나요? 가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주로 가는 곳이 있나요? 대부분 토론토나 밴쿠버로 많이 가세요. 왜냐하면 다른 지역보다는 한인사회나 한국마트, 한국 음식점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처음에 혼자 워홀러로서 정착하기에 좀 심적으로 덜 부담되는 게 없지 않아 있고요. 그리고 밴쿠버나 토론토가 큰 도시이기 때문에 일자리가 더 많아서 그만큼 사람도 많긴 하지만 그래서 많이 가시는 것도 있어요. 저는 캐나다의 위니펙을 선택한 게 남자친구 부모님이 여기 계시고 남자친구가 여기가 고향이기 때문에 여기로 온 것도 있지만, 조금 더 작은 도시로 가면은 그만큼 한국 분들이 많이 없고 생활에 있어서 완전히 영어로 100% 부딪혀야 하기 때문에 조금 더 하드코어하게 영어를 공부하기는 좋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캐나다에 있으시면서 다른 나라와 봤을 때 이게 더 좋다 하시는 게 있나요? 장점도 말해주세요. 캐나다의 더 좋은 점은 일단 공기가 정말 좋아요. 제가 캐나다 처음 왔을 때, 지금도 하고 있긴 한데 아침마다 하는 게 밖에 이렇게 나가서 숨 쉬는 거였어요. 특히 여기 위니펙은 하늘이 정말 파랗고 공기가 진짜 맑아서 진짜 밖에 나가서 그냥 공기 마시러 나갔던 적이 많았었어요. 그리고 캐나다 자체가 이민자가 정말 많은 나라이기 때문에 인종차별이 조금 덜하고, 그리고 나와 다른 생김새라든지 아니면 성격에 대해서 그런 거를 인정해주는 사회 분위기가 잘 형성되어 있어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비염이 있어서 공기나 먼지에 대해서 정말 예민해요. 그래서 저처럼 만약에 정말 신선한 공기를 원하고 자연을 원한다 하시는 분들에게 캐나다를 정말 추천드려요. 그래서 그거랑 관련된 질문 중에 하나가 인종차별에 대한 질문이 꽤 있었는데요. 제가 전부터 캐나다 영상을 올리기 시작하면서 인종차별에 대한 질문이 꾸준히 있었어요. 근데 제가 답변을 드릴 수가 없는 게, 저는 아직까지 한 번도 인종차별을 겪은 적이 없어요, 캐나다 와서. 제가 집에만 있었던 것도 아니고 제가 전에 여행했던 기간이랑 지금 살고 있는 기간까지 합치면 거의 한 8개월, 9개월째 되었고, 그리고 일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인종차별을 겪은 적이 전혀 없어요. 그 다음에 또 질문이, 워홀 떠나기 전 영어 실력이 어느 정도였나요? 영어 실력이 어느 정도였냐면, 저는 에릭이랑 이미 그때 한 1, 2년 정도 만나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매일매일 영어를 쓰고 있기는 했는데 쓰는 단어나 쓰는 표현이 정말 한정적이었고, 그리고 제가 표현하고 싶은 것에 있어서 완전히 100% 표현할 수가 없는 수준이었어요. 그래서 캐나다에 무리 없이 여행을 갈 정도의 영어는 되었는데 일을 할 수 있는 영어는 되지 못했어요. 그래서 오기 전부터 그리고 여기 와서도 계속 영어 공부를 했었는데요. 그게 바로 셀핍 영어 시험 준비였어요. 제가 전에 브이로그를 통해서 셀핍 준비하는 모습을 보여드린 적이 있어서 이제 셀핍 관련해서 질문해주신 분들이 꽤 계셨는데, 여기 워홀 중에 캐나다에 가서 셀핍을 하시던데 셀핍을 준비하신 이유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IELTS랑 셀핍 중 어떤 게 더 좋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캐나다 가기 전에 영어 시험 준비를 미리 하고 싶은데 IELTS랑 셀핍 중에서 뭐를 준비하는 게 더 나을까요? 잡을 구하는 데 있어서 영어 점수가 유용한지도 궁금하네요. 이렇게 영어 점수에 대한 질문들을 많이 주셨는데, 일단 캐나다 워홀 비자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는 영어 점수가 필요하지도 않고 영어 점수 제출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제가 영어 시험을 준비했던 이유는, 저는 워홀 비자 말고 그 이후에 영주권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영주권을 준비하는 데는 영어 점수가 필요해서 그래서 준비를 했던 거고요. 그리고 일을 구할 때도 영어 점수가 필요하지는 않지만 만약에 이력서에 영어 점수를 넣으면
유용한 거는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력서에 영어 점수를 넣지는 않았지만 커버레터에 이제 영어 시험을 받고 점수가 있다라고 써서 냈었는데요. 그렇게 하면 커버레터가 조금 더 전문적으로 보이기도 하고, 그리고 제 영어 점수를 이제 공식적으로 이렇게 검증해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영어 점수를 넣는 게 더 유용한 면이 없지 않아 있긴 있어요. 일을 구하는 데 있어서 영어 점수가 있으면 조금 플러스가 되는 건 있는데 없다고 해서 마이너스가 되는 거는 없어요. 그리고 캐나다 대학교나 회사에서 인정하는 영어 시험 점수가 대부분 IELTS랑 셀핍이라는 시험이에요. 근데 캐나다는 영어가 말하기는 약간 발음이 미국식인데 쓰는 거는 영국식이기 때문에 공식적인 영어는 영국식 영어 시험을 이렇게 받고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 IELTS랑 셀핍을 준비하시는데 IELTS, 셀핍을 비교하는 거는 너무 깊이 들어가야 해서 완전히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고요. 간단하게 제가 왜 셀핍을 선택했냐 하면 딱히 특별한 이유는 있지 않았고요. 그냥 셀핍이 IELTS보다 아주 조금 더 저렴하고 그냥 더 가까운데 시험 장소가 있기도 했고, 그냥 전에 한번 IELTS를 준비했었던 적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한번 셀핍을 준비해보고도 싶고, 그래서 딱히 특별한 이유가 있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또 질문이 그리고 취업 관련해서도 잘 되는 편인지 외국인은 많이 안 받는 편인지 궁금해요 그러셨는데, 이게 저도 정말 궁금했어요. 오기 전에 제가 겪어본 바로는 워홀러 분들이 대부분 많이 하시는 직업, 카페나 레스토랑 아니면 리테일 쪽의 직업 같은 그런 것들은 어렵지는 않아요. 그런데 오실 때 타이밍을 잘 잡으셔야 돼요. 그 직업들은 대부분 여기 캐나다의 대학생들이나 아니면 갓 졸업하신 사회초년생분들이 많이 원하시는 직업이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 여름방학 시작할 때, 겨울방학 시작할 때, 그리고 졸업 시즌에 오신다고 하면은 그분들이랑 경쟁을 해야 해서 그렇게 되면 조금 힘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카페나 레스토랑, 리테일 같은 그런 직업을 구하신다고 하신다면 여기 겨울방학, 여름방학 끝나기 직전에 오시는 걸 추천드려요. 왜냐면 방학이 끝나고 대학생분들이 다 빠져나가기 때문에 그때 직업이 조금 경쟁률이 내려가거든요. 그리고 조금 더 전문적으로 경력이 있으시다던가 아니면 전문 자격증이 있으시다던가 그런 쪽으로 오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쪽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제가 잘 모르는 분야라 그쪽은 잘 모르지만 저는 처음에 왔을 때 마케팅이랑 사무직 위주로 직업을 구했었거든요. 일단 저는 전공이 경제, 경영, 마케팅 같은 그런 비즈니스 쪽이고, 그리고 중국어랑 영어를 공부했었기 때문에 국제 마케터라는 직업을 찾고 있었는데 워홀 비자로 사무직을 얻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일단 비자가 1년밖에 없고, 제가 아무리 그 이후에 지낼 거라고는 하지만 그거는 제 희망사항이니까요. 회사 측에서 저한테 워킹 비자를 이렇게 지원을 해주지 않는 이상은 워홀 비자로 사무직을 얻기는 불가능하진 않지만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처음에 오면은 저는 다른 지역은 잘 모르지만 위니펙에는 취업을 지원해주는, 외국인 이민자분들의 취업을 지원해주는 센터가 여러 군데 있어요. 그런 센터들을 가면 무료 영어 프로그램도 있고 1대1로 레주메 이력서 코칭도 해주고, 커버레터 같은 것도 한국에서는 잘 쓰지 않으니까 그런 것도 도와주시고, 그리고 무료로 컴퓨터도 사용할 수 있고 프린터도 사용할 수 있고, 그렇게 외국인 이민자분들이 취업을 할 수 있게끔 프로그램이 정말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 이력서 이제 검토를 받으러 한번 갔었던 적이 있었는데 거기서 하는 말씀이 워홀러로서 그런 마케팅 쪽의 직업을 찾기는 정말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여기서 태어나고 자란, 그리고 여기서 캐나다 대학교의 마케팅 전공한 사람들도 마케팅 직업은 정말 경쟁률이 높은 직업이기 때문에 워홀러로서, 그리고 캐나다에서는 완전히 첫 직장이잖아요. 그렇게 마케팅 직업을 구하기는 굉장히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어느 정도 큼지막한 질문들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으니까 남은 질문들을 빠르게 답변해 볼게요. 캐나다에서 유튜버뿐만 아니라 다른 일도 하고 계신가요? 지금 세포라에서 스킨케어 컨설턴트로 일을 하고 있고요. 지금 세컨잡도 구할까 생각 중이에요. 왜냐면 여기서는 직업을 2개, 3개씩 하는 것도 흔한 일이기 때문에 워킹홀리데이 만족도는 어느 정도인가요? 저는 다른 워홀러 분들이랑 조금 다른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남자친구 부모님과 지내고 있고, 그리고 외로움을 느낄 일이 많지 않아서 한 10점 만점에 9점 정도? 한국 음식을 못 먹고 뭐 한국적인 것을 못 한다는 게 조금 아쉽기는 하지만 그래도 새로운 경험을 하고 있고, 그리고 공기가 맑아서 10점 만점에 9점 정도이지만, 그런데 만약에 제가 완전히 혼자서 여기로 왔다던가
아니면 영어에 있어서 조금 더 어려운 점이 있다던가 그렇다면은 워홀 생활의 만족도가 내려갈 것 같긴 해요. 그리고 개인 성향이나 성격도 사람마다 정말 다르잖아요. 저는 집에 앉아서 그냥 밖에 나무 보고 그냥 이렇게 강아지랑 놀고 하는 것만으로도 정말 만족스러운데 그래도 정말 활동적인 분들이나 사람을 만나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좀 더 다르지 않을까요? 네, 워홀로 인해 얻은 것은 무엇이 있으신가요? 첫 번째도 두 번째도 새로운 경험이에요. 새로운 나라에서 아예 새로운 사람들과 사는 경험이기 때문에 약간 이런 걸 느끼는 것 같아요. 아, 이렇게 사는 사람들도 있구나. 아니면 이런 게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구나. 내가 앞으로 살아갈 방식이나 나아가야 될 방향이 조금 더 선택폭이 넓어지고 선택할 수 있는 방향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일하는 문화, 먹는 문화, 사는 문화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새로운 경험이 워홀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것인 것 같고요. 몇 살에 가셨어요? 저는 지금 26살이죠. 25살에 와서 26살입니다. 그 다음에 다른 사람에게도 추천하실 것 같은가요? 저는 완전히 추천합니다. 새로운 경험을 하고 눈을 넓히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에게는 워홀을 정말 추천드려요. 그 다음에 에릭님 같이 캐나다에서 학교를 다니는 분들은 한국처럼 학교를 매일 가나요? 영상에서 보면 아직 낮인 것 같은데 되게 여유로워 보여서요. 일단 에릭이는 대학원생이고요. 아직 대학원 과정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지 않았고 지금 사전 수업을 듣고 있기 때문에 수업이 많지 않아서 되게 여유로워 보이는 거고요. Eric! High school finished at 3:15 and I think middle school also 3:15. elementary school? I think also 3:15. 여기는 확실하진 않지만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다 3시 15분? 3:15? Start 8:45. 8시 45분? 45? 8:45. 8시 45분에 시작해서 3시 15분에 끝나요. Then we have 30 minutes for lunch and 30 minutes to go outside and play. 오케이. 알았지? 각자 집에서 점심을 싸와서 점심시간 30분 그리고 또 30분 동안 밖에서 뛰어노는 시간이 있어요. What is that 30-minute break? Just go outside and my friends we would play hockey or football like just for fun, not a 저희 집 앞에도 학교가 있는데 낮에 점심시간에 가보면 애기들이 다 밖에 나와서 뛰어놀고 있거든요. 그런 시간이 30분 정도 있대요. But you want to sit here? 안녕히 계세요. 아니야, I guess I'm working. 그래서 캐나다 학교는 조금 더 여유로운 게 있어요. 방과 후 수업도 많지 않고 학원도 많지 않기 때문에 학생들이 조금 더 여유로운 면이 없지 않아 있죠. 그 다음 캐나다에서 어떻게 잘 적응하셨는지 궁금해요. 일단 어쩔 수 없는 게 첫째도 둘째도 일단 영어 공부가 필수예요. 만약 외국인분이 한국 사회에서 한국 친구들을 사귀고 잘 적응을 하고 싶다 하면 한국어 공부가 필수인 것처럼 여기서도 영어를 하는 만큼 캐나다 사회에 녹아들 수 있기 때문에 영어 공부가 정말 중요하고요. 워홀을 하면서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태도도 중요하긴 하지만 제가 느꼈던 더 중요한 거는 어떻게 받아들이냐예요. 새로운 나라에 살다 보면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다른 점들이 정말 많잖아요. 그거를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적응을 얼마큼 하느냐가 달린 것 같아요. 정말 기본적으로 먹는 것도 다르고 먹는 방식도 다르고 그리고 생각하는 방식이 다르고 내가 뭔가를 하는 방식이랑 다른 방식으로 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 그거를 아 저렇게도 하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면은 괜찮은데 그거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렇게 부딪혀서 왜 저래 이상해 왜 저렇게 하지? 왜 저렇게 말하지? 왜 저렇게 먹지? 이렇게 받아들이면 상대방도 힘들지만 내가 정말 힘들어요. 뭐 먹는 것만 다르다든지 입는 것만 다르다든지 이렇게 한 가지만 다른 게 아니잖아요. 완전히 살아온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다 다른데 그거를 하나하나 부딪히면서 받아들이면 내가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요. 그래서 오기 전에 열린 마음을 먹는 게 정말 중요하고요. 그리고 내가 마음이 열린 것 같다라고 하더라도 더 여셔야 해요. 정말 다양한 인종이 정말 다양한 나라에서 와서 정말 다양한 방식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나와 다른 거를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게 정말 적응하는 데 필수예요. 그 다음에 캐나다 사시면서 한국이 그리울 때는 언제이신가요? 첫 번째는 음식이고요. 여기 한국 마트도 있고 한국 음식점도 있기는 한데 특히 저는 에릭이 부모님이랑 같이 살고 있기 때문에 한국 마트를 거의 한 달에서 두 달에 한 번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 음식도 일주일에 한 번 먹는 정도라서
한국 음식, 특히 배달 음식이나 길거리 음식 먹고 싶을 때 정말 그립고요. 그리고 한국에 화장품 신상 나왔을 때 여기서 구하기가 정말 어려워서 저는 화장품을 정말 좋아하다 보니까 화장품이 정말 그리울 때가 많고요. 그 다음에 6개월 정도 호주 워홀 하다 왔는데 한인잡이였어서 영어를 잘하지는 못하고 캐나다 워홀 도전해보고 싶은데 캐나다엔 한인잡이 없어서 영어를 더 잘해야겠죠? 물론 한인잡을 하려는 건 아니지만 그냥 의사소통만 문제였다면 괜찮을까요? 캐나다에 한인잡이 있어요. 캐나다 토론토나 밴쿠버 쪽에는 한인잡이 더 많고요. 그런데 만약 한국 레스토랑에서 일을 하게 된다 하면은 만약에 그 키친 뒤에서 일을 하면은 영어가 많이 필요 없겠지만 서빙을 한다 하면은 손님들이 대부분 영어를 쓰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의사소통이 가능해야 해요. 그 다음에 워홀과는 관련이 없는 질문들도 좀 있는데요. 체격별 차별이 있나요? 자꾸 왜소한 사람들을 차별한다고 들어서요. 저는 아직 한 번도 못 봤어요. 여기 정말 다양한 인종이 있는 만큼 그만큼 다양한 체격이 있는데 체격으로 차별하는 거는 들어보지도 보지도 아직 못했어요. 그 다음에 혹시나 남겨볼게요. 외국에서 중고등학교 선생님을 하고 싶어 하는데 캐나다에서는 어떻게 하면 한국인 선생님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해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지금 에릭이가 캐나다에서 고등학교 선생님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한국인이 어떻게 선생님이 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에릭이가 밟고 있는 과정을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면 일단 일반 대학교를 졸업을 해야 하고요. 그 중에서도 전공이 선생님을 할 수 있는 전공이 몇 개 정해진 게 있어요. 그 전공으로 대학교를 졸업을 한 후에 그 다음에 선생님이 될 수 있는 그 교직 과정을 대학원을 통해서 밟습니다. 그래서 대학교 졸업한 후에 대학원 졸업하고 그렇게 선생님이 될 수 있어요. 워킹 질문은 아니지만 에릭님의 부모님과 같이 살고 계시나요? 그렇다면 어른들이랑 같이 지내는 게 어렵진 않나요? 이 질문 주신 분들이 조금 꽤 계셨는데요. 저도 처음에 올 땐 조금 걱정을 했었는데요. 누군가 처음 보는 사람이랑 아니면 처음 보는 룸메이트랑 산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근데 저는 에릭이랑 성격이 맞아서 그런지 에릭 부모님과도 성격이 잘 맞았어요. 에릭이 어머님, 아버님 두 분 다 되게 밝으시고 잘 받아들이시는 성격을 가지고 계셔서 저는 딱히 어려운 점은 없어요. 그러면 오늘은 이렇게 워킹홀리데이 그리고 그 외에 조금 다른 질문들까지 다 답변을 해봤는데요. 영상 보시고 더 궁금한 점 있으면 여기에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아는 한에서 답글로 남겨드릴게요. 그러면 좋아요, 구독하기 오늘도 잊지 마시고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